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달에 PD수첩 재건축의 신 펜트하우스 편에 전문가로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또 오늘 추가로 촬영을 하면서 3월 달에 또 PD수첩에서 재건축의 신 2탄이 진행될 예정인데, 시청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조합의 사업을 끌고 갔고 사업 수익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 저 사람과 같이 일해보고 싶다. 악역인 건 알겠지만 우리 조합에도 저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반응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범법행위를 한 거 아니냐. 법에 위반된 부분들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나아가서 입법성 미비로 인해서 이번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생각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규정들을 집어넣고 조금 더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과 제반 법규들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그 방송사로 많은 제보들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알고 있고, 저한테도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과 과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부분이고,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공공이 모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사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이양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계속 쌓여가면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보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만약에 형사 문제라든지 도시정비법 위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또 공에 대해서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CM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CM이 들어옵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것인데요.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은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의 대표이지 시공사들이나 전문 시행업체들과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의 입장에서 또는 조합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CM이라고 부릅니다. 조합 입장에서 선임을 하기도 하고요. 금융구조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을 끌고 가는 대리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시공사라든지 시행법인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금융기관에서 CM을 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의 부작용으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또 과도하게 CM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CM 운영을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한번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해당 성공 사례와 함께했던 용역 업체들이 다 같이 다음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있습니다. 이미 손발이 맞춰져 있고 또는 그 과정에서 손발이 안 맞던 업체는 빠지고 새로운 업체를 집어넣어서 그룹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을 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서로 선제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가장 좋은 조건의 업체를 뽑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다면 이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형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무상은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용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고 공고를 내서 사실상 그 기준에 부합하는 해당 업체들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과정에서 조합의 이익이 해가 되지 않도록, 결국 조합 사업이 주인이 모든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과 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고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특별 건축 구역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건축물을 좀 창조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강변에 성냥갑 아파트들만 들어서고 있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렇다면 좀 높이도 다양하게 하고 건폐율이라든지 건물 간의 간격도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외관상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겠다. 용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건폐율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겠다. 이런 제도가 이제 특별건축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공재건축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구역들이 대부분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들은 그 특례사항을 사용승인 시에도 갖춰야 되고 그 이후에도 그 원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특례를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지어진 건물을 준공 이후에는 마음대로 바꾸고 원형을 변경시킨다라고 하면 일정한 혜택을 준 것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나중에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이렇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특별건축구역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노인정을 설립하라든지 또는 동사무소를 설립해서 기부 체납을 하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에 또는 구청에 기부 체납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이 공공부여 의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는 탓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기여 의무가 반드시 건축을 해서 기부 체납한다 또는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한다로 끝나기 때문에 준공시까지만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수영장을 지어서 아파트의 소유를 하지만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몇 층 이상의 건물에는 공공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 시민들 또는 구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식의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공공기여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감독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여 의무의 형태가 다양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실무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 체납 이행 의무라는 것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기부 체납 의무 이행 이렇게 청구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사전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찰 보증금에 대한 법규가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도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것이 생겨서 5일 전까지는,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 받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고가 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입찰보증금을 6개월 전에 받았던 3개월 전에 받았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입찰보증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라는 것이 나야 입찰보증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찰 공고가 언제 났는지, 또 입찰보증금을 어떤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다른 참가 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 받아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의 공고 시기와 다른 업체들이 어떤 시기에 보증금을 납부했는지를 통해서 해당 금원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여금이나 기타 다른 성격의 금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법이 조합원은 총회에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서면 결의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개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구체적인 서면 결의 방법,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이 규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표준 정관에 보더라도 서면 결의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징구받고 개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달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서를 우편을 통해서 받던, 또는 인편을 통해서 가던, 그 전에 총회 전에 그 밀봉되어 있는 서면 결의서를 개봉을 하던 현행 도시정비법상의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면 결의서를 제출을 받아서 총회 전에 개봉을 하고 이 결과를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알리면서 그 결의의 방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투표를 한 조합원에게 전화를 해서 철회하거나 번복하도록 연락을 한다면 이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결의 무효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자를 통해서 서면 결의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거나 불허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법에는 어쨌든 서면을 통해서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자를 통해서 보내는 것도 서면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전자적 방식으로 보낸 것이 도시정비법상의 의결로 해당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중대한 하자라면 사전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의 서면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면 결의의 비중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앞으로 이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서면 결의에서의 비밀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로얄 법무법인 정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